한국전력이 지난해 32조 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5.5배 늘어난 역대 최악의 실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내년 이후에 더 큰 요금 폭탄이 돌아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지휘부에 검찰 출신이 온 건 처음인데 경찰 내부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이 들고 온 현금 1,500만 원을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객이 뻔히 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은행도 직원도 아니라고 했지만 CCTV에 돈을 숨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히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32조 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1년 전보다 5.5배 늘어난 사상 최악의 적자입니다. 석유와 가스 등 전기를 만드는 연료값이 급등했는데 대선 전후에 전기요금은 그만큼 못 올렸습니다. 문제는 한전의 빚은 언제든 국민이 전기요금으로든 세금으로든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폭탄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게 고민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악의 적자를 낸 건 연료비는 급등하는데 전기요금은 많이 못 올렸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 해외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오는 데 드는 돈이 3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세 차례 올린 전기요금으로 늘어난 수익은 8조 원대여서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적자를 합치면 누적 적자는 38조 원이 넘습니다. 당장 한전은 자체 채권인 한전채를 올 들어서만 2조 원가량 찍어서 모자란 자금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빚을 늘리면 부실은 더 커집니다. 적자가 더 늘어나는 걸 막으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2026년까지 계속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입니다. 산업부의 시뮬레이션대로라면 당장 올해 적자를 면하려면 전기요금을 1년간 킬로와트 시당 51.6원 올려야 합니다. 평균 사용량을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5,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전은 올해 1분기 목표치의 25%인 13.1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인상폭을 조절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변수입니다.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3년에 걸쳐 나눠서 올리면 올해도 14조 원 넘는 적자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적 적자가 50조 원이 넘게 됩니다. 눈덩이처럼 커질 부실을 감안하면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줄이더라도 그 이후엔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최악의 한전 성적표는 한전의 전기요금이 늘 정치권 요구에 따라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에 이런 모습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부담만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40년간 소비자 물가는 303%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46% 올랐습니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9년 가까이 전기료는 동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 동결됐던 전기료는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2차례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러면서 한전 실적은 나빠졌습니다. 2021년부터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한전은 여러 차례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1년 이상 요금 인상을 틀어 막아왔습니다. 그 사이 지난해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국제 유가까지 폭등하면서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톤당 734.8원에서 1,564.8원으로 2배가 됐고 유연탄은 톤당 139.1달러에서 359달러로 2배 이상이 됐습니다.
이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물가 부담을 이유로 올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진 요금을 제대로 올리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물가 인상과 어떤 전기요금 원가 현실을 반영한 이 적절한 인상폭을 조정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요금을 관치로 억누르면 또다시 정치 논리에 얽혀 한 점 부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시켜서 정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난방비 폭탄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가스를 절약했으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이른바 캐시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2월 중순에 발표했는데 캐시백 신청은 1월 말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란 걸까요? 김도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난방비 부담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겨울철에 난방비를 아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전년 같은 날보다 7% 가스를 덜 쓰면 현금을 돌려줬지만 대책 발표 이후엔 3%만 덜 써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40대 직장인 조모 씨는 캐시백을 받을 생각에 관련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은 이미 보름 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건 2월 15일 날 발표했는데 안내되어 있는 공지사항으로는 1월 말까지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만 에너지 캐시백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 한국가스공사에 문의해보니 올 12월에야 캐시백을 다시 시행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내야 될 그 난방비들이 서민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인데 12월 연말에나 뭔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캐시백을 늘리는 건 애초에 연말부터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당시 정부 보도자료에는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시 행정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에 20년 검사 경력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기면서 윤석열 대통령과도 한때 같이 일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게 됐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2대 본부장으로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3만 명이 넘는 수사경찰을 지휘합니다. 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20년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검사 생활을 마쳤습니다. 2011년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일 때 부대변인을 맡았고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함께 근무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내일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의 2년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경찰은 그동안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모집했습니다. 정 변호사를 포함해 경찰 출신 2명 등 총 3명이 지원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고 대통령의 재가로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수사 역량을 키울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경찰 지휘부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은 거셉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내세워 만든 조직에 검사 출신 수장이 적절한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보다 그러면 경찰 출신도 나중에 검찰총장을 할 수 있냐며 자괴감이 든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강나연 기자입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당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경찰청 소속이지만 경찰청장 지휘도 받지 않습니다. 독립성을 내세우며 경찰 외부 인물에게도 본부장 자리를 열어두긴 했지만 검찰 출신 인사는 적절치 않다는 게 경찰 내부의 주된 반응입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자괴감과 무력감이 크다며 경찰 조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지, 검찰 편향적인 수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도 경찰국 설치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공들인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출신도 나중에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냐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가 줄어들었던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최근 수사 준칙을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의 임명으로 그간의 수사권 조정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되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총의를 모았다고 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큰데 당내에선 그 이후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된 배임 혐의, 성남FC 운영자금 형식으로 기업들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응 방안을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JTBC에 이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당 지지율과 여론 추이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영장 심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 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붙여집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49%로 구속해선 안 된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아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60% 가까이 됐는데요. 이런 여론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유미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 49%, 구속 수사해서는 안 된다 41%, 검찰의 구속 수사에 찬성하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에도 유권자의 55%는 이 대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되고 이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57%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에 크게 앞섰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일당의 과거 대화 내용도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일 때였죠. 당시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만 돼도 검찰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육성 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주환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1년 9월 통화를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 되면 그 수사 못해요. 후보가 안 되면 수사 안 해요 또. 왜냐하면 수사할
후보가 안 되면 안 들잖아요. 네. 유력 후보가 되면 어느 요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 안 하니까 어느 경찰에서 그거를 그 사람들 불러 수사할 겁니까?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관한 BBK 의혹도 수사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기 유력 대선 수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조직 날라. MB 때도 BBK도 수사 안 했잖아요. BBK도 못했죠. DJ 때도 비자금 폭로하니까 그때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BBK 폭로안에 밀어버렸잖아요. 그 유력 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유력 조사가 대통령 됐으면 그 후과를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못하죠. 실제로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의혹 제기 한 달이 되어서야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다음 날에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이 공개됐는데 재산 공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약 41억 원으로 장관 18명 중 절반이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인 소유의 이 아파트를 약 24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예금 14억 원 등 이 부총리의 재산은 모두 4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임명된 이 부총리까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인 한덕수 총리와 장관 18명의 재산 내역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약 41억 원입니다. 그중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모두 160억 원인데 대부분 반도체 관련 특허 수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85억 원을 신고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보면 2배가량 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과 비교해봐도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이유론 부동산 보유분이 꼽히는데 장관 18명 중 절반인 9명은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4명은 강남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 등 4명은 서초구에 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 불법을 뿌리 뽑겠다며 크레인 기사가 월급 외에 이른바 원래비를 받으면 처벌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관행이 생긴 이유는 살펴보지도 않고 노동자만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이 큰데요. 윤정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크레인 작업이 한창인데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모를 쓴 신호수 머리 위로 건설 자재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관련법상 크레인이 움직일 때 밑에선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작업자도 따로 둬야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인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깔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일정 수준의 눈비가 오면 작업을 못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수원에선 비가 온 뒤 작업을 하러 크레인에 오르던 기사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아찔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손은 발에 힘을 꽉 주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주 52시간 계약을 했지만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추가 작업도 많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아예 타워크레인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김밥을 먹으면서 원래비가 사라져야 할 관행인 건 동의하면서도 위험 부담과 추가 노동 때문에 이런 관행이 생긴 만큼 안전한 일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절해야 될 관행이 맞고 부정한 금품이 맞는데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태엽으로 얽혀서 진퇴양난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JTBC 윤정주입니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인에게 여권 검사를 받은 뒤 우크라이나 국경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네, 저쪽 우크라이나에서 배를 타면 Шановні громадяни України, сьогодні вранці президент Путін оголосив про проведення спеціальної військової операції на Донбасі.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엔 전쟁이 실제 일어날지 또 이렇게 길게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 360은 우크라이나 제1야전사령관으로 불리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통해 전쟁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부의 정종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원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코미디언이자 배우였습니다. 정치 개혁을 앞세워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긴 했는데 전쟁 이전까지 사실 대통령 젤렌스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계에선 코미디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포 영화를 보게 됐다. 이런 악평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보여준 그의 행보가 이 평가를 180도 바꿔놨습니다. 평가가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 때문에 평가가 바뀌게 됐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옷부터 바꿔 입었습니다. 정장을 벗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복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공식 석상, 화상연설 가리지 않고 1년 동안 이 옷을 거의 입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옷이 어느덧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도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메시지가 강했고 호소력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좀 영향을 주었죠.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총 580여 건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나옵니다. 첫 메시지는 전면전이 시작된 후 38시간 만에 나온 32초짜리 연설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Всі ми тут,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тут,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 우리, 여기로 압축되는 이 연설로 국민을 똘똘 뭉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에선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를, 독일에선 베를린 장벽을 언급하는 맞춤형 연설로 해당 국가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력 있는 연설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계속 우크라이나에 쏠리게 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침 오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현지 연결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좀 묘지 같습니다. 어떤 곳이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키이우주 부차시 외곽에 있는 한 공동묘지 터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전쟁 초기 이른바 부차 대학살이 벌어진 참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부차 일대에서 민간인이 1,7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곳에서 너무 많은 희생자가 검은 비닐에 둘러싸이거나 아니면 손발이 뒤로 묶인 채 발견됐기 때문에 이 희생자들을 원래 교회 앞마당인 이곳에 묘지터를 만들어서 전부 매장한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른 묘지로 이장이 됐지만 지금도 제가 있는 곳 바로 옆에 추모비를 세워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이 교회에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에서는 100명 넘는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이곳에서 희생자들, 숨진 가족과 이웃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사람의 목숨이겠죠.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1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 조금 전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에도 대규모 미사일 공격과 정전이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서도 승리의 빛이 보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연설 내용은 짧게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Витримуємо всі погрози. Обстріли, касетні бомби, крилаті ракети, дрони камікадзе, блекаут, холод. Ми сильніше за це. 예, 이제 관심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입니다.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대체로 전쟁이 오래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2014년 러시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까지 되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핵카드까지 언급할 정도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와 전쟁이 결합했다는 지적까지도 나왔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모두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로 이번 전쟁 결과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정정문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는데 뒤에는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목한 건 바로 젤렌스키의 젤렌스키의 이동 경로입니다. 군사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리가 어림잡아 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Mi-17 헬기 16대, 지금 보시는 헬기인데요. 이 헬기를 16대 보냈습니다. 병력 수송과 공격 모두 가능한 다목적 헬기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탱크, 가장 강력한 탱크로 평가되는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31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지상전을 맞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전차와 무인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짚어봤습니다. 정정무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에 관심을 쏟는 사이 지난해 북한은 역대 최고의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핵을 사용하면 곧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재하 기자입니다. 한미는 지난 22일 미국 펜타곤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의 연습을 했습니다. 지난해 한미가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기로 한 뒤 처음 열린 연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해 핵을 사용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그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적극 나서지 않을 거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 운용 연습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한미 정찰 감지 자산이 파악한 것과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차이가 있다며 북한 발표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북한이 한미의 준비 태세를 시험하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발표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의사협회가 이번 일요일 대규모 도심 걸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 면허 취소 법안 반대 집회입니다. 비대위까지 꾸렸는데 3년 만에 의사 파업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호법과 의사 면허 취소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사 부족으로 불거진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두 법 모두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를 흔드는 만큼 절대 통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오는 26일 여의도에서 13개 의료인 단체와 함께 총걸기 대회로 새 규합에 나섭니다. 의협은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에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간호사가 나온 다음에는 바로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법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의료법 자체의 근간이 무너져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파업 투쟁까지도 강력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야가 다음 달 9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두 법안 모두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붙여집니다. 야권이 사실상 단독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SM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하이브와 카카오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이브는 SM이 카카오에 음반 유통권 같은 중요한 사업권을 넘겼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SM은 악의적인 여론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하이브가 발표한 SM과 카카오 사업 협력 계약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계약 검토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쏟아냅니다.
카카오가 음원 유통과 같은 중요한 사업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등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의 중요한 권한들을 다 넘겼다는 주장입니다. SM은 하이브가 주주들을 호도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내용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의 기업 경영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지분 확보를 놓고도 신경전이 거셉니다. 하이브는 다음 달 1일까지 12만 원의 SM 지분 25%를 공개 매수하기로 했지만 SM 주가는 12만 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M 경영진은 3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통상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의 호재로 통합니다. 이러자 하이브는 SM 경영진이 사실상 시세 조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M 경영진과 손잡은 카카오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중 8,900여억 원을 오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으로 하이브보다 더 비싼 값의 SM 지분을 공개 매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슬쩍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00만 원씩 띠지로 묶어달라 했더니 그걸 빼돌린 겁니다. 고객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따졌는데도 오리발을 내밀어서 CCTV 없었으면 돈 못 돌려받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NH농협은행의 한 지점입니다. A씨는 2주 전인 지난 8일 현금 1억 7천만 원을 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총 1억 7천만 원을 500만 원씩 띠지로 묶어 돈다발 34덩이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은행 직원 B씨는 처음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하다가 결국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B씨는 고객 A씨로부터 넘겨받은 현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은행에서 띠지를 묶고 돌려준 돈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총 1,500만 원, 돈덩이 3다발이 부족한 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다시 은행에 와 항의했지만 은행은 도리어 애초 들고 온 돈의 총액이 1억 7천만 원이 아닌 1억 5,500만 원이 아니냐며 고객 A씨의 실수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CCTV 확인 뒤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띠지를 묶어준 직원이 500만 원짜리 돈다발 3개를 서랍에 넣었다가 쇼핑백으로 옮겨 담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부에서 징계 및 인사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인지 이전에도 빼돌린 적이 있는지 더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횡령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대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런 공원에 누군가 포획용 덫을 놔 반려동물이나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덫을 놓은 건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덫이 놓여있던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대저 생태공원입니다. 주변에 캠핑장까지 있어 부산 김해 시민들이 즐겨 찾습니다. 그런데 2달 전 폴포터 씨와 함께 이곳을 산책하던 반려견이 야생동물 포획용 덫에 걸렸습니다. 급히 덫을 열던 포터 씨는 날카로운 톱니에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I tried to find it. I couldn't find it. So I ripped off some of my shirt and wrapped it around my finger because it was bleeding quite a lot. 지난 8일 서울 탄천공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9 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제하는지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조금 또 지체됐다가 불법 포획덫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바로 옆에는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고가 알려진 뒤 관할구청에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누가 덫을 놓았는지 찾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생동물을 잡는 덫을 지자체에 허가 없이 설치하면 불법이지만 온라인에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밀렵꾼들이 고라니를 잡기 위해 공원 주변에 덫을 설치했거나 야산에 있던 덫이 떠내려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죠. 산책할 때 특히 만약에 애들하고 같이 나오면 할머니들이
뭐 물속인가 뭐 냉이 그런 거 막 쫙 앉아서 막 했던데 그 사람들 잘못하면 그 덫에 밟으면 어떡해? JTBC 김한수입니다. 땅 주인한텐 좋은 흙 주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불법 폐기물을 파묻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버린 폐기물이 무려 덤프트럭 63대 분량인 1,575톤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덤프트럭 2대가 인적이 드문 도로를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 연천군의 한 농지. 덤프트럭 적재함을 열어 뭔가를 쏟아내고 곧이어 불도저가 땅을 다집니다. 땅 주인에게 좋은 흙을 주겠다고 속인 뒤 몰래 폐기물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감찰하는지 모른다고? 이들이 버린 건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로 만들 때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토양 오염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겁니다. 폐기물을 내다 버린 골재업체로 가봤습니다. 농지에 버려진 것과 똑같은 폐기물이 보입니다. 나는 오치역에 박 사장이 뭐 필요하다 그래서 한 6대만 달라 그래서 그거 준 거밖에 없어요. 이 업체 대표가 운반업체 등과 짜고 농지에 버린 폐기물은 1,575톤. 25톤 덤프트럭 63대 분량입니다. 골재업자 입장에서는 불법 처리할 경우 2배에서 4배 정도 부당 이익을 얻기 때문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한 이들을 검찰에 넘기고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있는 이 각서.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중증 발달장애인이 쓴 겁니다. 가족들은 이런 문장을 쓸 능력도 없는데 자백각서라며 수사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혐의를 벗긴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기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이모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6월 졸고 있던 지하철 옆자리 여성의 팔꿈치를 2차례 두드렸습니다. 잠에서 깬 여성이 자신을 향한 이 씨 휴대전화를 보고 불법 촬영물을 찍었다며 신고합니다. 철도경찰은 이 씨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팔을 만지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법적으로 발달장애인은 되도록 가족이나 변호사 등과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행이 사실 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이러하는 거를 불러줬을 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써요. 철도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각서를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씨 휴대전화 2년치도 포렌식 분석했지만 결정적으로 불법 촬영물은 없었습니다. 각서를 받은 거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철도경찰 측은 정식 조사가 아니었고 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이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에도 수출됩니다. 대통령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18대를 수출하는 우리 돈 1조 2천억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여기에 더해 18대를 추가로 또 도입할 계획도 갖고 있어서 수출 규모는 최대 2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열풍이 여의도 국회에도 불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갈리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가 하면 법안을 제안받기도 하는데요. 기술 발전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혜진 기자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쌀값 안정이 중요하단 야당과 쌀이 과잉 생산될 거란 여당의 입장이 충돌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인공지능 챗 GPT의 부작용을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공공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분석을 내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물어 나온 답이지만 국민의힘 측으로선 양곡관리법 반대 논리 중 하나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해 법도 만듭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챗 GPT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유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AI, GPT 스스로의 말로 개인정보 오남용 규제가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입법화시키고자. 하지만 굳이 AI에 묻지 않아도 입법화가 필요한 영역이란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챗 GPT를 통한 자료 조사나 데이터 분석 등 보조적인 활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식의 활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인데 AI나 챗 GPT의 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하면 정치적인 최종 결정권을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에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예전에 이 코너에서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유력하다고 하는데 다 검사가 아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으면 좀 더 숙고할 줄 알았는데 역시 직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새 국가수사본부장이 대체로 수사를 잘한다는 평을 받았다며 임명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어쩌면 예언돼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얘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요청을 이제 한 사건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민원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경의 지휘부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사이좋게 협의하라고인지 수사권을 두고 싸웠던 검찰과 경찰이지만 검경의 사령탑이 이제 둘 다 검사니 이제는 협의가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하고 뛰는 경찰들과의 협의죠. 오늘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신랄했습니다. 몇 개를 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요.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너희끼리 다 헤쳐먹어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도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 지금 빈자리죠. 동네 면장도 이장도 새마을 지도자도 다 검사가 해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죠. 그런데 그것까지 스크래치가 낮구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오셔야 하는데 변호사 정순신이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조심하세요.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댓글들은 다 실명으로 쓰인 건데 그냥 제가 익명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댓글이 조심하세요 였기 때문에 누구든 다시 보기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골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이 선수죠.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터뜨렸고 해외에선 박지성이 생각난다고 극찬하는 선수 마인츠의 이재성을 오선민 기자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뒤 머리로 넣은 이 골을 시작으로 이재성은 6경기 4골,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뛰면서 결정력까지 갖춘 이재성을 향해 영국에선 박지성처럼 활동적이라 칭찬했고 마인츠 감독은 이재성 없는 마인츠를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압박해 공을 따낸 뒤 한 차례 양보를 하고도 결국은 완벽하게 마무리한 골. 길게 넘어온 공을 몸싸움을 이겨내고 기어코 넣은 득점엔 축구를 향한 마음가짐이 담겼습니다. 내 플레이마다 정말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이 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그런 선수로 기억 남고 싶어요. 해외 진출 이후 1부 리그에선 가장 많은 골을 넣자 이재성의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도 나옵니다. 전성기란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기쁨을 드리는 게 가장 저의 큰 요즘의 행복인 것 같아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진에 시달린 동갑내기 손흥민에게는 국가대표팀에 헌신해줘 고맙다며 덕담도 건넸습니다. 손민이는 정말 평가를 할 수 없는 선수죠. 골을 또 주말에 넣었고 또 충분히 좋은 활약을 또 분명히 할 수 있는 선수라 걱정보다는 더 기대가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이재성은 내일 새벽 르넨 글라스바흐를 상대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도전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오늘 기상센터에선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환경에 진심인 배우인데요. 박진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기후위기라는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환경이나 기후위기의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닉네임이 에코진이신데요. 네. 닉네임에도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 유술램프 진이가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좀 환경 문제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원을 담아 만든 닉네임입니다. 네, 정말 귀엽고 참 바람직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닉네임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기후변화 관련한 내용을 담은 그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렇게 들고 있는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요즘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후 변화 시대에서 기후 위기 시대를 지나 지금은 기후 비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기후 문제를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 개인 SNS에 올린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런데 일상 속에서 항상 이런 기후변화 관련된 환경보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10여 년 전부터 이런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보호 활동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해드리는 네. 거는 바 사용인데요. 저는 액체 세정제 대신 고체 세정제인 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뭐 샴푸바, 린스바, 주방 세제바 이렇게요. 네. 바를 사용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안 나오고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고체 어떤 그런 비누 같은 게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평상시에 샴푸나 린스를 쓰지 않고 또 남편분께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이런 대나무 칫솔을 권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가족들을 설득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남편은 이제 연애 때부터 너무 제가 네. 환경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고요. 네. 아이들도 이제 엄마가 목소리를 이렇게 환경 문제에 내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 해줘서 오늘도 엄마 오늘도 코알라 구하러 가는 거지? 코알라 구하러 일하러 가는 거지? 이렇게 응원해줘서 네, 항상 늘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있죠. 네, 뭐 가족들이 좀 똘똘 뭉쳐서 어떤 환경보호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자세한 내일 날씨를 박진 씨가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준비가 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오늘 밤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등 오늘보다 3, 4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5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4, 5도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는 반짝 추웠다가 이후엔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일기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기상청에 나오신 이런 여러 가지 소감이나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 저희 그 뉴스룸이 끝난 뒤에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오픈 뉴스룸에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우 박진희 씨와 날씨형이 함께한 기상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JTBC 박상욱 기자가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주최하는 올해의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 기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심층 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언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기후변화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이바지한 공로도 인정받았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어지는 오픈 뉴스룸은 기상센터 이재승 기자 그리고 배우 박진희 씨도 함께합니다.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과 또 시청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작은 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